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데이비드 시버리이고 옮긴이는 김정한님입니다. 펴낸 곳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지은이 데이비드 시버리는 임상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의학자입니다. 심리학 센트럴 스쿨과 데이비드 시버리 스쿨을 설립했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을 직접 상담한 임상 사례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이를 책으로 집약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깎이지 않으면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로 인한 변화는 세월이 쌓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나 익숙한 자기 습관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순간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줄따름치게 된다. 팔메라 스티드먼의 인생처럼. 팔메라는 오랫동안 같은 직장의 선배인 바니스가 동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걸 지켜보았다. 회사는 무엇이든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다못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그녀의 스케줄에 맞출 정도였으니까. 팔메라는 이런 분위기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작지 않은 조직 안에서 팔메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반면에 바니스 없이 회사는 단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때때로 팔메라는 노트의 바니스와 자신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비교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다. 바니스에 비해 내가 무엇이 뒤처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어느 날, 팔메라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 스스로 변화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의 여주인공이 팔메라의 처지와 비슷했는데 고맙게도 작가는 왜 팔메라가 잠옷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와 또 다른 여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회사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분석해놓고 있었다. 그 책에 의하면 바니스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친절을 아주 적절히 사용했다. 예컨대 동료들이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입안에 혀처럼 살살 녹는 확실한 반응을 해주는데 그 행동은 동료들에겐 행복을 맛보게 해주고 상사에게는 권위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르는 게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어떤 보답이 없을 때는 바니스가 가차없이 친절하고 애교스런 행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이런 전략이 국제사회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우호 관계의 평행선이 이어지지만 실패할 경우 전쟁의 위협이 바로 닥칠 수 있는 외교 관계와도 같다고 했다. 그 책을 읽은 뒤로 팔메라는 바니스의 외교 전략을 면밀히 관찰했다. 하지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자신은 그녀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아첨할 수 없는 성격임을 깨달을 뿐이었다. 팔메라로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낯 뜨거운 행동들을 바니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보며 팔메라는 바니스에게 도대체 자존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래도 팔메라는 끈질기게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했다. 동료들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일에 자존심이 필요한 것일까? 설령 대가를 바라는 행동일지라도 그게 내 생각만큼 꺼림칙한 일일까? 오랜 고민 끝에 팔메라는 마침내 바니스에게 한 가지 뚜렷한 원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왜 이 단순한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을까? 바로 바니스가 동료들에게 잘 대할 때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바니스의 친절과 애교는 절대 위선이 아니었다. 바니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굴복을 원하는 이기주의자도 자존감을 깎여가며 남의 인정을 구하는 불쌍한 이도 아니었다. 나보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될 때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 더 큰 친절과 베풀미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바니스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베푼 것에 대해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 결국 팔메라의 문제는 바니스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동료들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동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바니스처럼 인상적인 반응을 확실히 나타내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이 회사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동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팔메라는 마침내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나를 위해 변하지 않는다는 명쾌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팔메라는 다른 사람이 됐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 자신이 바이어로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였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동료들을 먼저 배려했다. 예전에는 동료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했지만 이제는 동료들을 먼저 이해했다. 그렇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타인들이 기뻐하기 전에 팔메라 자신이 먼저 기뻐지는 것이었다. 자신의 자그마한 행동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새롭게 맛보는 재미는 컸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만으로 나날이 즐거웠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서 자유로우려면 클로렌스 왓슨 씨가 아내의 오랜 간청에 못 이겨 장모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처남인 울퍼슨을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켰을 때도 그런 배려가 지금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갑자기 함께 살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일만으로도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왓슨 씨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 제안을 했을 때 분명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아내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아내에게 미움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아내와의 둘만의 세계의 노인과 젊은 남자가 끼어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이다. 그때 거절했어야 하는데 장모는 역시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굳어온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종교를 신봉하는 노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집안을 들락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쳐대는 통에 왓슨 씨는 아침잠을 잃은 지 오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에 데려온 처남 울퍼슨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제멋대로였다.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조차 서툴러서 사사건건 트러블이었다. 어느 때는 자신이 회사 경영자라도 된 듯 행동에 그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회사를 떠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은연중에 짜증을 냈다. 처음에 아내는 곧 나아질 거라고,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아내는 남편의 짜증 섞인 반응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어머니와 동생이 오는 것에 찬성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 몰랐다. 아내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언젠가부터 왓슨 씨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당신은 왓슨 씨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왓슨 씨의 경우 아직 아내에 대한 사랑까지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는 끝내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왓슨 씨의 경우를 보면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이 떠오른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자기 기준을 희생한 사람은 희생의 상대방인 그 사람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왓슨 씨는 어떻게 하면 장모나 처남과 의리가 상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곧잘 발생한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숱한 신경전과 갈등이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관계는 사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왓슨 씨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영역을 훼손당하는 선택을 스스로 해놓고 그 다음 아무리 남의 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왓슨 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속에만 감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언젠가 분노가 스스로의 무게에 못 이겨 터져나올 경우 더 포악한 형태로 주변을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비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내도 장모도 섭섭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고백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싫은 티를 내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대화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장모와 처남의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언에 반신반의하며 왓슨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쯤 후 왓슨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상의 목소리로 보아서도 그가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선생님,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을 떠나 같은 마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대신 아내와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여 그 분을 뵙기로 했지요. 또 처남은 남부 지역에 있는 친척의 회사로 옮기기로 했어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축하할 일이지요. 선생님의 충고대로 제가 먼저 솔직하게 문제를 꺼냈더니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존중과 자기 희생은 분명히 다르다. 거절을 못해 자기 희생을 일삼다가는 자기 인생은 물론 본인이 그토록 원만하게 지키려고 했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역설을 기억하라. 섣부르게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다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게 다음 7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1. 끝끝내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은 결코 맡지 마라. 2.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라. 3. 갈등은 아무도 몰래 소리 없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라. 5.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전에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6. 직감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을 누군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마라. 7. 주변의 일이 커지면 단념하고 빠져나와라. 조금만 더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머무르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에 적용해서 왓슨 씨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당신도 인간관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괴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왓슨 씨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장모와 처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면 그들이 아무리 선량한 사람들이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이를 사전에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야 옳다. 둘째, 갈등이란 아무도 몰래 커져버리는 것이니만큼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왓슨 씨는 고려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번거로운 일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언젠가 큰 짐이 되어 사람의 등을 짓누르게 된다. 셋째,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곤란을 느낄 때일수록 나를 압도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 왓슨 씨는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간만 나면 남을 탓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나에게 닥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성적이고 서툰 이들을 위한 관계법. 퇴근 시간이었다. 캐롤라인 퍼네이는 가방을 정리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러스트를 그리며 또 하루가 끝나버렸다. 몇 분 뒤에는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곤 혼자 식사를 마치고 밤이 되면 또 혼자만의 침대에서 소설책을 읽을 것이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위에 몇백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도 어깨를 스치며 오가면서도 웃음을 나누는 일 하나 없이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 걸음을 옮긴다. 사막이라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캐롤라인은 모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자신만의 울타리에 틀어박혀 살게 되었다. 이 고독한 동굴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기분이다. 멋진 이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친구를 만드는 일조차 힘들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준비도 각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캐롤라인은 밤마다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로맨스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느 정도는 위안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잇따라 등장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소설이 다 끝난 후 어둠 속에서 쓸쓸히 잠을 청하는 일은 더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까?
텅 빈 거리를 혼자 뒹구는 낙엽처럼 외로움이 그녀를 휩쓸었다. 커튼 사이로 겨울 햇볕이 새어나와 마룻바닥에 희미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은 1시간 전부터 인사부장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커리어우먼인 인사부장과는 벌써 7년째 한 회사의 동료로 일하고 있었다. 왜 그녀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해 말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캐롤라인은 갑자기 그녀의 방을 노크할 마음이 생겼고 1시간 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속사포처럼 털어놓고 있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상에 가로놓인 비밀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흥분하게 되면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는 그녀는 특히나 상사들과의 대화는 아주 공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가급적 회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부유하는 앙금들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사부장을 골랐던 것이다. 캐롤라인의 고백을 다 듣고 나서 인사부장이 말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면 자의식 과잉을 극복하고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 우선 미술학교 야간 강좌 같은 걸 신청하고 로맨스 소설 따위는 당장 그만두도록 해. 캐롤라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그런 소설은 마약과도 같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태도를 볼 때 캐롤라인은 매우 유망한 여성이야. 앞으로 승진을 거듭해서 우리 회사 홍보팀의 임원이 되면 좋겠다는 게 평소의 내 생각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젊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클럽의 멤버로 활동하거나 어디든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먼저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캐롤라인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재미라곤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 무엇인가 자기만의 맛과 색깔이 없다는 뜻이지.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먹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나서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해주도록 해. 남자친구를 사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 남자들은 대개 자기 이야기를 밤새 늘어놓기만 할 뿐 상대의 이야기는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에고이스트들이야. 그러니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를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이따금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야. 남자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여자의 귀여운 귀뿐이니까. 인사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캐롤라인은 과연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다니. 하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인사부장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명백해지는 것이 있었다. 쓸쓸함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에 어두운 기운을 뿌리면서 끙끙 앓고 있었으니 지금의 외로움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사실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인사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야. 오랜 시간 사람 문제를 다뤄온 경험에서 확실한 교훈 하나를 얻었지. 나의 바람이 실현되었을 때 꼭 하고 싶은 일을 수시로 연습해두는 거야. 그러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야. 회사의 다른 여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해. 가판대에서 잠깐 스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건네거나 지하철역에서 신문을 나눠주는 노인과도 친근한 이야기를 나누어 봐.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함께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봐. 자신의 껍질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아. 캐롤라인은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애인이 앞에 나타나 고독의 늪에서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영화가 아닌 이상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인연의 사람이 존재해도 그냥 스쳐가 버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현실 세계에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내밀고 감동시키는 법을 배워둬야 해. 그게 행복을 찾는 첫 번째 원칙이야. 인사부장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듯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아 흔들면서 캐롤라인은 따스한 빛을 오랜만에 찾은 느낌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의 안전한 굴레에 숨어서는 절대 새로운 자신은 탄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 때 비로소 캐롤라인 퍼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말을 음미하며 그녀는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으로 들어섰다. 자존감과 이기주의를 구분하라. 오늘 회사원인 당신은 상사로부터 지독한 비난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당신은 궁금하다. 턱 끝까지 차오른 말을 솔직히 그 면전에 대고 해버려야 했을까? 혹은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는 것만이 현실적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존감에 관련한 책도 많이 봤지만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갈등과 상처에는 매번 속수무책인 게 속상하다. 그런 당신에게 고등학교 교사인 호러스 헤릭슨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호러스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에 다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사표를 요구하는 학교 재단이 보낸 한 장의 문서였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말썽을 일으켜왔지만 그가 우수한 교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학교 이사들이나 다른 교사들과 분쟁을 일으켜 사표를 내게 되면 즉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엄청난 감정 소모였다. 언젠가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당신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엄마도 이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 거래요. 나도 당신에게 비난을 받거나 지적을 듣는 게 지겨워요. 당신은 자신의 잘못은 무엇이든 정당화하고 남의 잘못은 뭐든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공격을 들으면서 호러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냐, 아무도 인정하진 않지만 언제나 내가 옳았어. 그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을 떠올려 보았다. 나와 타인의 원칙이 충돌할 땐 대부분 자신이 옳았으며 실제로 자신의 주장이 실행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본 적도 많았다. 그는 매번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에 눈을 두고 말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당당한 방식이라고 느껴왔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늘 불화의 연속이었고 이렇게 또 한 장의 사직 요청서가 도착했다. 호러스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분과 나의 차이는 도대체 뭐지? 호러스는 그의 아버지의 말투와 의사표현,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고스란히 전수받은 수제자였다. 아버지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기 주관을 신랄한 말투로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아버지에겐 사직 권고나 부부싸움 따윈 없었다는 것이다. 문득 페스탈로치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교육자인 그는 말로만 진실을 우기지 말고 아이들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몸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호러스는 자신이 보는 팩트를 진실이라 외쳤고 진실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과 동료를 윽박질렀다. 교사로서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일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 사직 요청서를 보며 새삼 가슴이 아렸다. 아버지는 엄격하기는 했지만 서로 공유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이룬 평화는 결코 남들을 잠재우는 강력한 자기주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는 것에 행복의 열쇠가 있었다. 힘은 지배하지만 사랑은 승리한다. 이는 어떤 작은 싸움에도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만약 당신이 당장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상처를 준 상사와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한다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목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화를 가라앉힌 뒤 상대방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혹시 적과의 대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가? 그러나 이 행동이 결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용기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트가 난파되어 힘을 합쳐 노를 젓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돛대를 밀어주는 바람과 배를 젓는 항해 기술이다. 함께 춤을 출 때 두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음악의 리듬과 박자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난파된 배는 험난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댄스는 엉망이 될 것이다. 호러스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 요구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 그것이 그가 떠올린 당장의 계획이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나 지키기. 다음은 나의 사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중대한 걱정거리라고 하기엔 좀 못하지만 가슴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제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만 하지요. 얼마 전 너무나 시골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고장은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자연환경이 좋고 문화적인 향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이고 별달리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남편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만약 남편이 똑같은 상황에서 먼저 시골로 갈 생각을 했다면 남편은 이사를 감행했을 겁니다. 이 편지에 대해 답장을 한 지 얼마 후 부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했더니 그렇게 고집 피우던 남편이 이사에 동의하더라는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단지 남편의 비뚤어진 성격을 역이용하라고 알려준 것뿐이었다. 남의 의견에 일단 심술부터 부리고 보는 사람, 우리 주위엔 의외로 이런 유형이 많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지나친 나머지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묵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게 편지를 보낸 여성 또한 남편의 비뚤어진 성격을 고쳐보려고도 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성격은 억센 잡초처럼 악랄한 독버섯처럼 더 성장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상황을 바꿔보라고 권했다. 이기주의자 남편의 희생자로 끝까지 사는 것. 이혼을 요구하고 헤어지는 것. 남편을 다루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 나는 50대 후반의 중년 부인에게는 세 번째 방법이 당장 손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사를 했을 때 남편에게 이득이 되는 장점들을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말하라고 권했던 것이다. 과연 부인은 남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사의 좋은 점에 대해 말했고 남편은 더더욱 시골이라면 넌더리를 낼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시골로 이사할 생각을 포기했다고 선언하자 도리어 이사를 가자고 나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자기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어쩔 수 없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안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해서 위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제안자가 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비뚤어진 성격적 결함에 맞춰 사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꼭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만이 평화적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전략적 임기응변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를 칭송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가는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사람들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을 들인 비법에 순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또 한 명의 남성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겠다. 제 여동생은 혼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의 걱정에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 여동생보다 더 심하게 틀어박혀 지내보세요. 당신의 괴로움을 여동생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특히 여동생과 있을 때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생활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낸 후에 여동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찰해보세요. 우리들은 항상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면 한숨을 짓는 등 동정을 나타내야 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부드럽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의무감에 얽매이다가 자신의 삶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지 않으려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몰인정한 행동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주위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세계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자기 존중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뻔뻔하게 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느 이기주의자의 죄와 벌. 독자들 중에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가 미래의 처참한 고독을 맞게 되는 장면을 욕심과 이기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우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상담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우화도 비유도 아니다. 탐욕스런 이기주의자에게 반드시 닥치는 현실 속의 냉엄한 말로다. 존 로드는 미국 중서부 어느 작은 마을의 은행원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의지할 곳 없는 미망인들이나 타지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맡긴 물건을 신속히 처분하는 것이었다. 호리호리한 얼굴, 굳게 담은 입, 신랄해 보이는 눈, 매사에 빈틈없는 일솜씨. 그는 한눈에 봐도 전형적인 은행원 타입이었다. 벌써 30년째 이 일을 해오는 존 로드는 겉으로 보면 조금도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았다. 생활은 풍족했고 삶은 단순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보기와는 딴판이었다. 그는 고독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채 모두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다. 가정마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내가 몇 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외동딸이 자기 옆에서 노후를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딸은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갑자기 떠나버렸다. 가정부조차 좀처럼 구할 수 없었기에 그의 귀가는 쓰레기 더미처럼 쌓인 빨랫감과 먼지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기에 수중에 돈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온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이 점점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에 화가 났다. 존은 나름의 확고한 기준을 가졌고 그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살아왔다. 내가 명령하고 운명은 따른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다.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갖가지 사고들이 그의 희망 따위는 무시한 채 계속 일어났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자만심이 앞서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선택할 수도 없다. 자기만의 아집에 안주하며 자족해온 존 로드는 주위에서 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어도 외면해버렸다. 모든 사물을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 그것도 왜곡된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는 한 모든 것은 뒤틀리게 마련이다. 자기 욕심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존 로드는 철저히 욕심으로 일어섰고 욕심으로 파멸한 사람이었다. 지나친 욕심, 탐욕의 가장 나쁜 점은 한번 물들인 순간부터 인간을 무방비 상태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인류가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대하는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의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지금쯤 탐욕은 인간의 꼬리뼈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유물로 사라졌을 것이다. 전쟁, 사람을 먹이로 삼는 상업주의, 착취, 황폐한 지구 환경,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생활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 온갖 형태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 빼앗긴 소중한 유산들은 수없이 많다. 인간은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해온 것일까?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만일 어떤 인간이 절의 고도에서 살고 있다면 고민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직접 관련된 단순한 일뿐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세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게 되면서 인간은 의식주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기주의라는 이름의 탐욕이 생긴 것이다. 탐욕으로 인해 파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 로드의 진짜 문제는 그가 아무리 깊은 늪에 빠져도 결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기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탐욕을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된 삶을 고집하는 한그는 더 빠르게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존 로드의 고독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삶이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도 탐욕적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오늘도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뺨을 때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벌컥 화를 내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고 이기적인 것일까? 이때 그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한다고 무조건 착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세상사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괴물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회피하는 사람을 배려심 깊고 선량하다고는 할 수 없다. 진짜 미덕은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달성하는 뻔뻔함에 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현재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든 기 방법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량한 사람인 것이다. 인생에 인간관계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을 골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자. 회피하지 말고 직접 대면하면서 공략할 엄두를 내는 동안에 당신 안에는 그것을 물리칠 힘이 생긴다. 모든 이야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내는 자가 영웅이고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은 영원한 조연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웅과 조연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당신이 영웅이 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아래와 같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막상 결정적일 때에는 행동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지나간 것들을 놓고 아파하느라 현재의 시간을 허비한다. 대립되는 두 개의 선택지에 짓눌린 나머지 아예 손을 놓는다.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항복하는 것에 익숙하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부터 평가절하한다. 노력하는 수고보다 포기하는 쾌락을 즐긴다. 그 일이 몰고 올 두려움 때문에 정작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인생의 조연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 손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생기지 말기를 바라면서 문제의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처절히 후회한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위기,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부터 인생의 기쁨은 시작된다. 상처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린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나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행진을 방해하는 숱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아직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얼마든지 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단 한 번 기회를 놓침으로써 다시는 재기의 시간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조연의 가장 편한 핑계다. 고통스럽더라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조차 한 걸음 나아가려는 사람과 멈춰버리는 사람의 최종 거리는 다르다. 문제 상황에서 나를 잃지 않는 단호한 마음가짐 10가지. 1.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는 문제가 크다고 믿지 않는다. 2.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와 같이 계산이 필요하다. 3.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정과 사람, 양쪽을 발견한다. 4.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뭔가 접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5.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일의 상대방을 탓하지 마라. 6. 일을 벌인 사람을 탓하더라도 그대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지 않는다. 7. 대부분의 문제는 무지와 이해, 부족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8. 잘 알지 못하는 문제일수록 해결 방법도 다를 수 있다. 9.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똑같이 상냥하게 다룬다. 10. 친구도 가족도 천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우리들은 모두 인간에 불과하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